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복지 상담 현장에서 15년 넘게 수많은 사연을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시간들 중 어제 있었던 한 장면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상담실 구석, 낡은 의자에 조심스레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께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네 글자 수급 중단 통지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손주가 대학에 붙었다기에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설마 그 돈 때문에 생계가 끊길 줄은 몰랐어요. 말끝을 흐리며 눈가가 붉어지시던 그 표정.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몇만 원, 많아야 몇십만 원. 그저 사랑하는 손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계를 뒤흔드는 현실이 되어 돌아오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이 비단 이 할머니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 들어왔다 나간 돈인데. 라며 가볍게 넘긴 순간들. 그 순간들이 쌓이고 결국은 수급 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거나 곧 받게 될 예정이라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불필요한 상처를 막기 위한 이야기니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을까요?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아이한테 용돈 좀 주려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공통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구의 구성, 주거 형태,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위치 등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수급이 끊긴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 수치입니다. 즉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의 정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손녀가 고맙다고 5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줬는데 혹시 이걸로 수급이 끊기면 어쩌죠? 걱정이 크셨지만 결론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재산 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어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인정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와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 지역인 남천구에서는 기본 재산 공제 한도가 거의 1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도시 외곽 지역은 약 8,500만 원 수준, 농어촌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5천만 원 중반대로 기준이 조정되어 있지요. 이와 더불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준비금 항목이 따로 있으며 이 부분에서 약 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정리하자면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총 1억 원 초반대까지는 통장에 자금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린 후에도 여전히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겨우 10만 원이 입금됐을 뿐인데 왜 수급비가 줄었죠? 이런 경우 자산 자체보다도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목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이자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 산정 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나 불어났느냐가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점을 알고만 있어도 불필요한 불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남천구에 홀로 거주하시는 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임대주택에서 지내고 계셨고
통장에는 약 2,700만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지만 상담을 통해 기준을 정확히 들으신 후 안심하셨지요. 남천구의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정할머니의 전체 재산은 4천만 원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 공제 한도보다 무려 6천만 원 이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즉,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건가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 지역, 통장 잔액, 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해 약 1억 원 이내. 도시 외곽 약 8,500만 원 정도. 농어촌 및 기타 지역 대략 5,800만 원 수준.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진 않습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산상 생계급여가 일부 줄어드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에 사는 분이 통장에 2억 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도 일부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지원 금액이 줄어들 뿐이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아예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될까요?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월 78만 원 2025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중단될 수 있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그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지원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자녀가 주는 용돈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얼마 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신 윤노인 분이 계셨습니다. 표정에는 이미 많은 걱정이 묻어 있었죠. 딸이 매달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통장에 쌓이다 보니 괜히 걱정이 됩니다. 말씀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부모로서의 체면, 자녀의 정성 그리고 수급 자격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복잡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주는 생활비, 특히 자녀의 자발적인 용돈은 대부분의 경우 고정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 지나도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는 수급 기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직업적 수입처럼 반복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느냐인데 정서적 차원에서 주고받는 용돈은 수급 자격 판단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은 보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몇백만 원 정도 보상받은 분이 이렇게 물으셨죠.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괜히 문제될까봐 걱정돼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만 원 안팎의 보험금은 대부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일시적인 위로금이나 치료비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준선 안에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단위 이상의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액수가 아닌 수급 기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예금 적금의 만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10년 넘게 부은 적금이 이제 만기되었는데 이 돈이 문제가 되나요? 이 경우도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 정도의 만기금은 일반적인 기준선 안에서 안전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돈 자체보다 그 돈이 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적금에 넣으면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이자도 거의 없고 관리하기도 쉬우니까요. 네 번째는 전세금 인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이게 혹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요? 전세금이 1천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건 기존 전체 재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5천만 원 이상으로 인상폭이 클 경우에는 꼼꼼한 계산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의 일시적 금액으로는 생계급여 자격이 바로 중단되거나 박탈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때는 자산의 단위가 억 원대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신고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어느 경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나 소득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득이 생긴 경우 취업, 연금 수령 등 가족 구성의 변화가 생긴 경우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한 경우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준 용돈,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소액의 생활비, 적금 예금 만기처럼 원래 내 돈이 돌아오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동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부터가 큰돈이에요? 기준이 애매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약 1,000만 원 이상 수준의 자산 이동이 생겼다면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신고를 깜빡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비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해하시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차후에 신고해도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단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받은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인 책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이 할머니는 1년 동안 아들이 매달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는데 그게 수급에 영향이 갈까봐 신고하지 않고 계셨어요. 결국 나중에 알게 되어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지만 결론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활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담당 공무원분들도 잘 이해해 주세요. 그 할머니는 결국 걱정 끝에 다시 상담실을 찾으셨어요. 혹시 늦게 알게 된 걸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숨기거나 피하기보다는 확실하지 않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복지 담당자분들도 대부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실수나 몰라서 생긴 일에는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소유 여부입니다. 집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이래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정답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예요.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1600cc 미만, 차량 시세가 200만 원 이하여야 괜찮았지만 지금은 2000cc 미만, 시세가 500만 원 이하인 차량까지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우리 집 차는 2010년식 중형 세단인데 현재 시세가 300만 원 정도래요. 괜찮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라면 문제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량이 너무 고가일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3천만 원에 이르는 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의 가치는 그대로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차량을 유지하기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두면 괜찮냐는 내용이에요. 이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담당자들은 가족의 금융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녀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있을 경우 담당자가 이 돈 혹시 부모님 명의로 있던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수급비를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직하게 본인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수급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살고 있는 집 자체는 대부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그 집의 시세가 너무 높을 경우 일정 부분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자가주택은 전세나 월세보다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내 집이 있는데도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거주 중인 집이라면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경우보다 계산상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집값이 지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고가 주택일 경우엔 일부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함께 살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수입은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커지죠. 반면 자녀가 독립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 후 분가한 상태라면 그 소득은 부모의 가구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부분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일정 금액을 벌고 있어도 그중 일부는 자동으로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이처럼 2인 가구 기준에서 정해진 생계급여 기준선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 계산된 소득이 그것보다 약간 높으면 생계급여는 중단될 수 있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우자 관련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정한 시점부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해요. 하지만 연금 금액이 높지 않다면 여전히 수급 자격은 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동시에 실수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투자 관련 재산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이 질문에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수급자분들께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주식, 부동산 모두 재산으로 간주되며 특히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 수급 기준을 넘길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초수급자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수익보다는 꾸준한 생활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빠지는 3가지 상황이 있어요.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수없이 봤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보험 해약금입니다. 20년 가까이 넣어두었던 보험을 해약했는데 받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당황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험 해약금은 원래 내 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지만 해약금 역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작다면 괜찮지만 억 단위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면 반드시 사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축의금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 준비나 장례 비용 등으로 즉시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돈을 통장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번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또 하나의 오해는 농사 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소량 판매하면서 이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적으로 판매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집 앞에서 가끔 이웃에게 나눠주는 정도는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팔아 일정한 금액 이상을 벌고 있다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서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임대 수입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한 공간을 세를 놓아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를 빌려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그 수익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선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지역별 기준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미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 중심인 남천구처럼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서는 재산 공제 기준이 1억 원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과 예금 합계가 9천만 원 수준이라면 기준 안에서 충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만약 같은 조건으로 시골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때 일정 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월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준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가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도 생기겠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임대료 등이 높은 도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생계급여는 기준을 초과하면 중단될 수 있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더 넓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약 20만 원 이상 더 높은 소득까지 인정되고 주거급여는 이보다도 더 유연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담 경험을 통해 얻은 팁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통장을 하나로 정리하세요. 여러 은행에 나눠서 돈을 보관한다고 해서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 담당자는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좌가 여러 개면 관리도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도 생깁니다. 한 곳에 모아두면 상황 정리도 쉬워지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적금보다는 예금 혹은 일반 입출금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적금은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면 예금은 한 번에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지 않은 시기에는 굳이 적금에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일반 통장에 두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자 수익보다는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팁이 있어요. 목돈이 생길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금이나 상속금처럼 규모 있는 자산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금액을 받기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제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 공무원은 실제 재산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실 거예요. 사전에 알고 준비하면 불안할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생활비를 드리려 할 때 얼마까지는 괜찮은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자격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병원비, 장례비, 결혼 비용 같은 큰 지출이 있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이런 지출은 경우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들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차감해주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서 제 상황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하고 확인받으시는 게 좋아요.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 올해도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듯이 어느 순간 기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실제로 상담실에서 제가 만난 사례 몇 가지를 통해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상황과 비슷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먼저 서울에 사시는 70대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세 보증금으로 약 8천만 원,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고 자녀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서울의 재산 공제 기준 안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족의 용돈은 정기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안정적으로 수급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산에 사시는 70대 김 할머니의 사례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연금을 받게 되셨는데 이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봐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에서 유족연금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혜택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대구에 사시는 80살 이 어르신은 20년 동안 꾸준히 넣어오던 보험을 최근에 해약하셨어요. 그 덕분에 꽤 큰 금액을 일시불로 받으셨는데 이미 가지고 계시던 통장 예금과 전세금까지 더해 전체 재산이 해당 지역의 공제 기준을 조금 넘기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수급비가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계속 유지 중이십니다. 사전에 주민센터에 찾아가 미리 문의하셨기에 큰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시는 칠순 가까운 최 할머니의 이야기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작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이웃에게 판매하시며 소소한 수입을 얻고 계셨는데 처음엔 이게 신고 대상인지 몰라 불안해하시며 상담실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기엔 금액이 크지 않았고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무원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추가적인 조정 없이 지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복지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 생겼을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적은 금액은 걱정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 수준의 금전 거래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재산 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수급 혜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거나 정기적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고위험 투자를 시도하는 건 불필요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복지 제도의 목적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부디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셔서 오래도록 안정적인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